오늘의 제 인트로 부탁드리는 마치고요. 저는 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역사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윤석준 교수님이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발표를 진행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이버연구소의 윤석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발표 시간이 20분 맥시멈입니다. 예. 자, 그래서 평상시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이야기들을 간단히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나,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 그러니까 개인적인 계획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론적인 논의에서 이제 실천적인 과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차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한 하게 되는지에 대한 프롤로그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요를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누는 프롤로그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간단한 배경,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 이제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인연이 제가 아마 저기 한국지정학회 이론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 이론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가 교육을 담당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인 지각들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들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G와 관련된 개발 자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새로운 이제 개발 자원들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있어 왔고요. 민간 자원, 그러니까 ODA 이외의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개인 송금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선진국, 우리나라 포함이죠. 와가지고 일을 할 때부터 주로 이제 가족들에게다 이제 매달 송금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것들 가지고서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가정의 차원이든 아니면은 국가경제 차원이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영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논의들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을 갖춰게. 사실 제가 지금 진행시키고 있었던 부분들은 첫 번째로 개인 송금에 대한 영향력,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캐나다에 있는 필리핀이라는 분이랑 같이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발표할 것들은 그런 이제 접근적인 시각에서 그 영향력에 대한 것들, 그러한 논의들에서 드시는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인권 중심적인 시각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SG에도 너무나 지나치게 개발 재원, 그러니까 돈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3번, 4번에서 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프롤로그에 사실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동의를 안 받고 나왔는데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은 한국이 아닙니다. 예, 한국 분들 같이 다 생겼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현대그룹 기술에서 근무를 하면서 현대그룹의 사업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이나 교통장 관련된 저희 커다란 그림들을 같이 그렸고요. 이거는 금강산에 있었던 근로자들,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인 관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금 제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19살, 20살에 중국에서 온 이제 주선족 동포들이죠. 주선족 동포 노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강산에서 근무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요. 생산이나 판매나 아니면은 식당이나 그런 데 일을 하는 친구들을 사실 이제 낮은 노동력을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비용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휴가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사실은 주선적 공포들을 많이 고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에는 사실 안 나와 있는 친구인데요. 어떤 19살 중주선적 공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가장 다 비슷한 상황들이죠. 보통 19살,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서 인력 수용 업체를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한 2년 계약으로 일을 하고요. 그래서 2년 계약이 이제 성과가 좋으면 4년 계약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2년 동안 이제 고향을 한 번 정도 갔다 오게 됩니다. 금강산에 데리는 거라면서 1년 차 때 이제 한 번 갔다 오게 되는데요. 적지 않은 친구들이 그걸 갔다 오지 않으면은 그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서 한 번 갔다 오는 그 기회도 포기를 하고서 그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매달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내외였고요. 만약에 이제 남측에서 인턴들이 가게 되면은 제 경험상, 저는 이제 현지 근무는 하지 않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테크니컬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북한에 근무를 하러 갈 때 사실상 전쟁적으로 가는 걸로 임금 부담치를 갖춰놓습니다. 가급적 기업들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임금이 연봉이 한 90% 정도 더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200%에 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화라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케이스였던 게 19살에 와가지고 2년 계약으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판매업종에 근무를 하는데 이 친구는 금강산 사무소에서 이제 회계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그 친구도 역시 고향을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다시 2년을 계약해가지고 한 4년 동안 고향 한 번도 갔다 오지 않고 매달 600만 원 정도의 통금을 했고요. 그리고 4년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친구가 이제 회계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기능 지식들을 많이 체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 베이징 쪽에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에 취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5분 지났어요. 예, 앞에 얘기가 좀 다 4년 동안 이제 그 저축을 했던 돈을 가지고서 가족들은 이제 번듯한 가게를 차려가지고 새로운 이제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것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부 노동자들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지점들, 그러니까 돈을 정기적으로 통금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가정이든 아니면 국가든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통금 과정들이 흔치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돈에만 국한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 그 이화라는 그 친구처럼 그냥 캘퍼스 빌딩 차원에서 이 친구들에게 많은 그 역량 강화 사업들을 같이 좀 진행을 했더라면 기업에서 그랬더라면은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가지고 공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화라는 그 친구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들은 2년 동안 4년 동안 거의 판매직에서 한 종이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그 일을 했고 돈을 버는 거에 그냥 끝난 그런 경우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은 첫 번째로 그 개발 재원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내립니다. 개발 재원 측면에서 개인 공부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들인가. 첫 번째가 이제 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인권인도 접근이라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 그 역량 개발 차원에서의 부분도 있고요. 제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제가 보는 현대국 같은 경우는 좀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있는 대부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반 정도가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여성 노동자들로서 사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제 어려움들이 사실 존재하고요. 주로 이제 뭐 성추행이나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단순히 외국인의 노동자 그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에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부하는 일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노동자로서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아서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국제화 협력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안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는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의 이제 사회가 특히나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정치학에서는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윤리에 대한 부분, 가치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연구에서 사실은 배제되거나 거세되어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센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마추어 센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었던 학자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불어 이름을 주로 불러가지고 저는 드니 블레라고 불렀는데 데니스요. 이 학자의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혹은 가치분석 차원에서의 개발이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아마추어 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동차 발전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베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은 국제개발 협력은 개발 협력에서 기본적으로 인권과 가치에 대한 문제들이 변방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차분히로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회과학들과 달리 개발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워낙 학제적인 성격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이 하나는 이제 가치 중심적, 가치 지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빈곤 현장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부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정식적으로 해소해내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논의도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정식적인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실제로 하는 학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에 대한 문제, 사회 정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론적인 논의, 실험적인 논의들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목표, MDG도 그렇고 SDG도 그렇고 목표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목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 혹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윤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이야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를 맡아서 아까 간단히 이렇게 다른 화면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디벨롭먼트가 무엇이냐라는 논의들을 진행할 때 학자 대상을 다루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니스를 그냥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학자분들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잠깐 강조를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개인 성공으로 연결시키기 전에 우선 개인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는 개인 성공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양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같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전체 이제 나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사실 ODA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전체 개발 지원 규모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잡히는 그런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보더라도 약간의 의미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우선 중고소득들 같은 경우는 어퍼미들 컨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성공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소득 수준이 내려갈수록 중저소득국이라든지 아니면 쪽으로 내려갈수록 의미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우선 중저소득 같은 경우는 캐리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ODA가 많이 들어옵니다. ODA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ODA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중저소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ODA도 전체 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고소득국에 비해서 거의 이제 FDI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또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법적인 제도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넌 ODA 차원에서는 중고소득국에 비해서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ODA는 수빈 기록보다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저소득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효과인데요. 효과 차원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경제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라는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빈곤 퇴치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많은 이제 개발경제학자들이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을 때 경제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거나 심지어 인과관계를 보는 학자들도 많이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빈곤 대치나 빈곤 감소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실질적인 빈곤 감소, 그 다음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이제 상황들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재원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원국에 혹은 이제 세계 차원에서 경제 기반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ODA나 아니면 다른 FTA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인 위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개인공부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SG 재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예전에 상당히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2015년에 있었죠. 2015년에 있었던 아디스아바바에서의 이제 논의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FTA나 이제 ODA를 넘어서 개인정보의 이제 중요성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계획 40조, 예. 그 항목에서 이제 40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개발 재원으로서 개인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통금의 결국은 통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벽들, 그 다음에 통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낮추는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실제로 이제 SDG 안에서도 불평의 감소라는 항목에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디스아바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낮추고 가장 중요한 것들로 이제 10% 미만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나 10% 미만으로 송금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것들로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들, 그러니까 SG를 논의를 하면서 개발 제목으로 나왔던 개인 송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관 과정에서의 거의 많은 비용들을 낮춰서 최대한 많은 비용들이 수원국 혹은 이제 그쪽으로 전달이 돼서 그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많은 개발 현장에서 지금까지 연구성과들은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투자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회의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인권중심적, 그 다음에 가치과 전제된,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인 개발 재원에 대한 문제들, 분론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념상으로 일단은 논의상으로 혹은 감론상으로 개발협력과 관련된 논의들이 사실상 이민자들 혹은 외국 노동자들의 통금 문제로 많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ODA나 특히 이제 ODA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외국의 수원국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캠퍼스 빌딩 차원에서 역량 개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수원국들에서 많은 이제 인력들을 데려와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DA 같은 경우에 국제관협 차원에서라도 아웃바운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바운드 차원에서 인식을 전환해서 사실은 바라볼 수 있는 차원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개인 송금하는 과정에서 앞에 논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송금의 장벽을 낮춰준다라든지 혹은 비용을 낮춰준다라든지 혹은 안정성을 확보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도 논의가 되어야겠지만은 그 일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니까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전제를 해가면서 단순히 제3세계 혹은 대도국의 인권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지적을 하고 다니면 그것들을 전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논의하는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인권과 관련된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시청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량개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지 않은 경우에 그 역량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인력개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교육이나 아니면 특정인 기술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들은 남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돌아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캠퍼스 빌딩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시키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송금 비용들을 낮추기 위해서 CSR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민간과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합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CSR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디아스포라 펀드 같은 경우를 ODA와 연결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첫 번째 같은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비용을 낮추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속되는 것들이 혈정 이제 각 국가 간의 제도적 장벽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 간에서 협의가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국제 송금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들 이제 민간 기업들 혹은 그 은행들과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민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들의 비용 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희들을 감시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CSR 차원에서 송금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그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인들을 제공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CSR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아스포라 펀드 같은 경우죠. 디아스포라 펀드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 경제위기나 이제 그럴 때 일부 이제 동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주로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소위 이제 그 국내로 이동할 수 있는 펀딩,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들이죠. 자, 지금 이제 이런 관련된 또 논의되어 나오는 것들은 그 디아스포라 펀드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매칭 펀드를 구성을 해줘가지고 그게 이제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 차원에서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매칭 펀드를 구성을 해서 보다 많은 돈들이 공동으로 송금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송금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들도 일반적으로 기업, 그 다음에 민간, 그 다음에 정부, 금융기관이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제가 이제 일을 했던 게 16년 전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식들을 가지고서 기업에서 일을 했더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화와 같은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이 100명이 아니라 20명, 40명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중국어로 송금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한테 일을 하는 그 과정들이 세이브스 리딩 차원에서 역량개발 차원에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같이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논문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이제 또 다른 것들, 저와 같은 경우들을 저와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는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경계적인 논문이어가지고요. 약간 좀 선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토론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토론할 게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플로어에서도. 그 내용에 비해서 제목이 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레미턴스는 ODA가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규모가, 그러니까 ODA가 OECD가 한 1,350% 한다면은 3,000억 불 수준의 이제 1년 중에 차이가 있지만 대원은 큰 내용이라 레미턴스를 어떻게 파이낸싱 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ST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RBA를 어떻게 Human Right Based Approach를 레미턴스에 할 거냐, 이 이슈는 사실은 Right Based Approach는 레미턴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SDG의 모든 개발 목표와 사실 실행 타겟에 어떻게 할 거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접근하고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셜 저스티스나 밸류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캐퍼시티 빌딩을 가면 그게 right based approach냐 아니냐,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어떻게 거기에 실용적인 수단 부분까지 결합할 것이냐는 건 상당히 깊은 논의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의 토론 과정에서 여러분이 우리 임금 교수님한테 RBA를 단순히 센서타이징 컨셉으로 쓰는 RBA냐, 아니면 실제로 레미턴스를 어떻게 RBA 차원에서 더욱더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는 근본적인 중차는, 그래서 이 논문은 지금까지는 RBA를 센서타이징 컨셉 정도로 던지는 색깔을 붙이는 거라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갈 테니까 발표를 들으시면서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토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윤서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출분야의 공학원의 임수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몰랐고요. 이론 부분이라서 좀 재미가 느낄 수 있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역시 학회는 다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실기간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항상 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대부분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번 학회도 사실은 양 세션에 있던 시청관리부로 처음에 이제 발표를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김혜균 교수님이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론 세션으로 공격을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오늘 분이 늦으실 거를 예상을 하시고 저를 이렇게 옮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 이제 실무를 좀 하다 보니까 항상 실무하면서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누군가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론을 좀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것들인데 기회가 돼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긴 시간 주어지지가 않아서 아직 완료가 완성된 건 아니고 사실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다른 케이스로 두 가지 이제 연구를 같이 또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중에 이제 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면서 저희 오늘 이제 해주신 조언들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완성도 높은 논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가능한 제가 오늘 제 수준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질문도 가능한 쉬운 질문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구성비교 관점에서 말하고 SDG 프로토치 검토 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학회 구성을 생각해보지 않고 구성비에 대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사회 맡으신 교수님께서 구성주의 논문을
많이 쓰셔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제 연구 배경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MPG와 SSD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PG에서 SSD로 넘어가서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부분이 과연 이 SDG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MPG도 다 성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MPG보다 더 많은 목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MPG는 금융국의 그 지원하에 개도국에서 이행을 하는 목표였다면 이제 공영국도 이행을 해야 되는 SDG가 만들어지면서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비판들이 벌써부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론들 중에서 그 파워업 넘버라고 해서 10개보다 작은 국제 목표야지 이게 원활성을 가지고 이행이 가능한데 지금 SDG는 17개의 169개 세부 목표 그리고 지표들도 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이걸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라고 해요. 이게 과연 그 국가 내에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 MDG 이행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중심으로 좀 더 촘촘한 체계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SDG 체계 문서 2030 그 아젠다 문서를 보면 그 팔로우 앤 리뷰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키텍처를 이용을 하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 전에 MDG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스 리포트라고 해서 MDG 이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과 이벨리에이션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체계를 활용을 해서 얘를 이제 팔로우하고 리뷰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자발적으로 압력도 주고 압력도 행사를 하고 서로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고자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 SDG를 국제 규범으로서 준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행 모니터링 체계로 만들어진 제가 이제 이기술하고 FRA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FRA가 과연 SDG가 국제 규범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문헌을 찾아보다 보니 SDG의 목표긴 한데 이것과 가장 유사한 식으로 이 자발적 이행과 문헌 성격을 들여다봤을 때 연서법이라고 하는 그 인권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의 존재하는 국제사회 구성들이. 근데 인권에 관련된 이론적 문헌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론을 좀 들여다보니 크게 제가 이제 들여다보기는 구성주의와 합리주의 이론으로 그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에는 오늘 말씀드릴 이런 이론들이 포함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이론들의 특징은 그 이런 규범들의 집필적 국제적으로 얘를 얼마큼 많이 퍼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구성주의의 그 이론 안에서 논의가 되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합리주의는 현실주의 리얼리스틱 어프로치 또는 인스티튜션 어프로치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이 국제법이 국제 규범으로서 이행이 된다는 건 그 국가들이 이것들을 준수를 한다는 건데 이 준수하는 과정에서 코스트와 베니핏 그 국가의 이 인터레스트에 기반한 코스트와 베니핏을 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저는 이 논문에서는 일단 구성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 FRA 국제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FRA를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주의적 그 이론은 국내 이행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론 부분에 들어가면 좀 돌리시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자세한 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이제 이 구성주의에서 이 국제 규범으로서 논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이냐, 잡을 수 있는 것이냐를 들여다보는 이론이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실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규범이 정형화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SDG도 기존의 MDG의 힘을 입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논 캐스케이드 단계에 들어온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과연 캐스케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티핑 포인트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티핑 포인트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전체 국가의 3분의 1 이상의 국가가 이 규범을 받아들여야지만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이 규범은 캐스케이드 됐다고 볼 수 있고 퍼졌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인터널리제이션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 국가법에 누가 되거나 국가에 있는 규정의 정책에 누가 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대표적인 부정민족 관점에서 보는 디퓨전과 이스턴 프레셔를 이용한 그 부분이고요. 이제 이 놈 디퓨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많은 이제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이제 그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정리된 논문이 이제 이 논문인데 이 디퓨전 메커니즘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부정민족 관점에서. 이제 코어션과 컴퓨테션과 러닝과 이너레이션인데 제가 굳이 영어로 쓴 것은 중문으로 자칫 잘못 번역을 하면 내용이 잘못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제가 논문을 영어로 쓰기 때문에 영어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코어션 지금 약간 강대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국제적인 부분이 이제 국내 단계로 들어올 때 국내성 연구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상충하는 이익 간의 상충이 있을 수도 있고 목적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경쟁 구도를 가지면서 어느 것이 더 많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게 경험치에 의해서 상반술이 이루어져야지만 또한 디퓨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셜이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지금 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금 더 틀어서 보는 이론이 트랜스내셔널 이론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그 몸이 이렇게 트래블링한다는 표현을 써요. 말 그대로 디퓨전이 되려면 이제 몸이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너무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이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이 만들어지면 그럼 이제 얘가 국제적으로 형성이 되는 과정. 그것이 하나의 트랜스레이션이고 또 다른 트랜스레이션 얘가 이펙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이 에이전시들이 얘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도메스틱 레슨을 받아들여야 되는 트랜스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게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현상의 경험치에 의해서 찾아봤을 때 디스토리션 트랜스레이션도 이루어지더라라는 이제 세 가지 부분이 된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비추어서 이 세 가지 이론이 부정주의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 그 학자들이 접근을 할 때도 부정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시간을 들여다보는 이론들입니다. 이론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제 SDG 이해 메커니즘을 사례로 하여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SDG는 소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 원마인드 법적 규제에 무슨 일도 없습니다. 거의 휴먼라이트랑 비슷하죠. 여성법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주도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특이점인데 여기서 국가주도라는 건 국제 규범인데 왜 국가주도라는 말이 나오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SDG의 성격으로 국제 규범이긴 하지만 각 국가별로 국가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이미 기존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어서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같은 국가의 젠더 스페시픽한 지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잡아오라라고 했을 때 이런 연구를 하거든요. 그 국가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이 유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 주도의 형태이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국가 주도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포멀하게 들어간 제도는 아니고요. 그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제도인데 하나는 재정적 인센티브라고 해서 성과 이 SDG 성과가 좋은 개도국에 공명국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SDG 원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SDG를 더 잘 이행하는 국가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더 좋은 기업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재정적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디스인센티브가 또 될 수도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국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이행을 잘했을 때는 나는 잘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 피어프레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이런 제도가 이 SDG 이행 메커니즘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FRA가 도입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 크게 두 가지로 좀 구성이 되고 그 내부합력 메커니즘은 가침적 구조에서 또 플러스로 연계가 되는 구조이긴 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굳이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 FRA 구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SDG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능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것만 빼고 나머지가 기존에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다층적으로 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는 그 UN 에코소 그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작년 9월에 공식적으로 수정을 했죠.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라고 그러는 고위급 정치 포럼을 구성을 해서 4년에 한 번씩 이 에코소 회의 때 이 HLPF가 운영이 됩니다. 올해는 7월에 이제 열리는데요. 그 HLPF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셔널 밸런스 리뷰라고 해서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이 공동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SDG EM 성과에 대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SDG 채택되고 나서 처음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9월에 작년 9월에 SDG가 채택이 됐으나 이 실제 EM은 2016년부터예요. 그러면 SDG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EM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6월이죠. 7월에 있을 HLPF를 위해서 이 자발적 보고서는 5월 말에 서머리가 제출이 되고 6월 말까지 풀페이퍼가 제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국가가 감히 6개월 만에 SDG의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발적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행 성과보다는 그 어떻게 준비를 이거를 도입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발적 보고서라고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 22개 국가가 있고요.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22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5월 말까지 서머리 내라고 했는데 다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아직 15개 국가만 올라가고요. 나머지 국가는 이제 문서를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출한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고위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적 차원에서 장관들이 운영을 해야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고 그 페이퍼 안에는 장관이 아닌 그 나라의 수장급 총리 또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SDG에서의 파이어트를 또 언급을 할 수 있구나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하이 레벨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애니멀 미니스트를 우리도 활용을 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상호간 학습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피어리티 메커니즘이 이미 기존에 있었고 UNHC라고 해서 이제 그 이코노미 커미션 오브 유럽인데 이런 그 지역적 커미션들이 있어요. 얘들이 이미 기존에 있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리저널 서베이 같은 걸 통해서 너희 나라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SDG 이행 준비를 하고 있느냐 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계속 그 서베이를 하게 됩니다. 실제 작년 말에 서베이 돌려서 올해 초에 서베이 가는 이제 결과도 나와 있고요. 이런 차원화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채무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와 국가 간사기관, 시민사회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 국가 채무성 강화 메커니즘이 외부합력 메커니즘을 모르는 이제 작용을 강하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MBR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시민사회가 공통 피드백을 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민간적인 국제기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고 여기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교환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이 FRA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봤는데 실제 이제 몸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얘가 이제 도입이 돼서 국가 간에 다 적용이 됐느냐를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임팩트 트랜슬레이션, 코머션, 컴피티션, 러닝 같은 것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이론과 매치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럼 얘는 국제 규범으로서 이행을 위해서 이 FRA가 기여를 하였냐를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PTP 포인트였다는 거죠.
지금 유엔 회원국 192개 중에서 지금 비엔나 제출하는 국가 22개 그리고 그 UNEC 설문조사 참여 국가 12개만 이행을 하겠다. 그 전체가 지금 10%를 넘으려면 3분의 1인 64개 이상이 이 SDG 이행을 하겠다라는 전략 계획을 발표를 하거나 밝혔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FRA가 본격적으로 이 SDG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긴 하는데 큰 도움을 못 주지 않고 있느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러나 충분히 그 기반을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이 다양한 가치적인 구조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되면 성공적 이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플레벨 논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게 국제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은 다르게 논다라는 거예요.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거를 내재와 부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이제 SDG 이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살짝 그 팬딩으로 두고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 부분을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비례결제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또 이 국가가 얼마큼 이걸 이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좀 풀어주셨는데 제가 토론자가 안 모르셨지만 SDG를 내재화, 제도적이든 조례든 법이든 규범이든 내재화하는 그 과정이 어떤 거냐는 걸 구성주의적으로 이제 풀어보는 건데요. 컴피티션이냐, 외부의 압력이냐,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그 수용이냐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그 개별 액터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서베이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 그 규범의 수용 과정이 국가마다 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오늘 초반에 얘기한 우리 국내 이해 문제와 국제 이해 문제에 대한 과제들을 실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프리스크립션이죠. 정책적인 제안이 나오려면 이 규범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재화했냐라는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임 박사님 논의는 그런 내재화 가는 과정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실험적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드디어 한 분이 오셨습니다. 도착하셔서 경희대 국제대학원의 그 김준영 교수님이고 저희 그 연구위원회 계시는데 토론 준비는 되셨는지요? 김태균 교수님 토론만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면 저 김태균 교수님 논문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준혁 교수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준비를 갖다가 어저께부터 그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봤는데 사실 저는 정치학 전공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에 아주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보고서 그나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5분에 김태균 교수님 논문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푸코의 통치성 분석에 대한 독차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미셸 푸코에 대한 어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논의가 되는 초점, 통치성에 대한 가버멘탈리티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그 정치학 이론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서의 안전이라든지 영토인구, 그다음에 생명 관리 정치의 탄생 이런 어떤 저서에서도 통치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본인의 저작을 통해서 그거는 권력의 기술이라든지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서양의 통치성 계보를 이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푸코의 분석에 따르면은 20세기 그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통치 효율적인 면에서 그 성공적인 형태의 정치적 합리성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통치 방식이 국가의 자유주의 개입이라는 어떤 새로운 전략과 그다음에 인간 자본이나 휴먼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어떤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과 인간의 어떤 자연 본선적인 순환을 이끌고자 했다는 점에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 논문 서강대학교 윤석준 박사님 논문에서는 제가 굉장히 아주 프레시하게 느꼈던 점이 디벨롭먼트 에틱을 갖다가 디벨롭먼트 파이낸스에 연결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주제가 아주 가치 있는 연구의 터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휴먼 라이츠 베이스의 어프로치에 기반으로서 거기에 이제 디벨롭먼트 파이낸스와 연결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앞서 언급한 theoretical background하고 본문에 나온 어떤 레미턴스에 관련된 것들이 약간은 조금 이렇게 둘이 연결이 안 되고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레미턴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휴먼 라이트 베이스 어프로치가 거기에 어떻게 하나하나 연결돼서 설명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조금은 미흡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립은행의 임소진 박사님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코멘트를 하자면 먼저 이제 리서치 퀘션에서 언급하셨던 SDG가 국제 규범으로서의 어떤 효과적 이행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너럴한 어떤 퀘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주 크고 광범위하고 중요한 점이지만 연구의 어떤 그런 논의의 초점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 있는 그런 파이팅이 좀 어렵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구성주의라든지 여기 각각의 티어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구성주의 이론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제 설명하셨던 구성주의와 norm life cycle이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해석으로서 이제 norm diffusion approach하고 transnational theory를 각각으로 이제 놓고 있지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주의의 norm life cycle에서 내재화되는 과정을 갖다가 norm diffusion approach에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거기에 설명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transnational theory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각각의 티어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가령 멀티 레이어 다양한 레벨 척도에서 측정이 되고 그런 어떤 점이 조금은 제가 이렇게 딱 터치업을 하거나 이렇게 좀 느끼기에는 조금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재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터널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차를 놓치시고 오셔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잘 건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균 교수님에 대한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김태균 교수한테 잘 전달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피드백을 받도록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푸코 얘기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를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원래 푸코의 개화이라는 게 통치성이라는 게 푸코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 왜 인간이 국가의 통치를 따라야 되느냐 말이죠. 왜? 그게 이제 푸코는 계속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 개발 SDG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걸 그래도 국가론 차원에서 굉장히 요즘 잘 풀어낸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두 분이 대답하기 전에 플로어에서 좀 다 같이 해서 한꺼번에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자, 좀 손을 드시면 좋습니다. 예. 어디 뒤에부터 올라올까요? 박정남 씨부터. 네. 누군지 자기소개 잠깐 하고. 예, 경희대학교 현재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박종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학생입니다. 윤석준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부 문제에서 이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어떤 문제 제기여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론적인 어떤 배경에서 센을 사례로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센이 말을 설명했을 때 인간 개발 인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휴먼 빙이라는 개념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 그 쌤이 얘기했던 측면은 또한 다른 한 측면은 그 인간 노동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쌤이 제기한 어떤 윤리적인 측면은 그 임금 노동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개발협력과 연관했을 때 과연 그 소위 말하는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주민들을 좀 쓸만한 노동자로 만드는 그런 윤리적인 것 자체가 그 들이댈 수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fundamental하게 그 자본주의 노동시장 체계로 원주민들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쭉 밀어내는 게 이게 그 굉장히 가치 있는 그 개발 윤리냐 뭐 이런 재밌는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구통의 장관 하시고 여기 저 그냥 입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한번 라운드를 돌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일단 그 토론자가 말씀하신 지점하고 지역 토론자가 또 프로에서 나온 얘기를 각자 간단하게 좀 답을 해주시죠. 어디 계십니까? 교수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원래 준비를 했던 것들이 개인 송금이 왜 중요하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가지고 준비를 해본 거였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소통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그거는 사실은 물리적인 차원의 부분들 혹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권에 대한 문제들 그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사실상 실험상의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연결 부분의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못나는 경우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후에 발표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영향을 해봤을 요즘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휴먼 라이트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 사실 발표를 준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못 나왔던 회사와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작은 자리에 그것보다 보통 수용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상당히 당황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휴먼 라이트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설명을 지금 다 어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왜 실험 차원에서 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앞으로 6개월, 1년에 하실 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팬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역량개발이 저는 그 팬의 논의를 오히려 자아실현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자연실현이 일된 차원에서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치되는 과정을 넣어야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논의들을 전제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렌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부분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약간 해석의 차이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향력 캠프스 빌딩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약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그런 노동 능력을 시장에 이제 자본이 제공을 하는 것들로 오인될 수 있는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 라이트 바이올레이션에 대한 일상적으로 있는 문제들이 통금을 하게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과 이제 페어스 유딩 두 가지 축으로 사실은 이야기되는 게 많습니다.
주신 이 수청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그 밑에 그 네모를 제가 작게 그 SRA에 대해서 그 질문을 따로 하나를 더 한 이유가 저도 스스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답이 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질문을 계속 사실 내로다운 하려고 많이 바꿔봤는데요. 아직 마땅히 제가 용량이 부족해요. 좀 더 이제 퇴근하시는 질문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주셔서 역시나 이제 좀 이 부분을 내로다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별로 또 좀 촘촘히 다시 분석을 정리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재화 과정에 대한 설명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남수정 과장님 얘기해 주신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내재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케이스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 케이스가 다른 국가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외교부에서 이제 하던 게 기존의 부처간에 이제 기존에 있던 체계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게 이 구성된 이론만으로는 설명을 되게 좀 한계가 있어서 상시주의적 이론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이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거기 문제를 갖다가 잘 이제 처음에 주제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고 브로드하고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그냥 국제 규범으로서의 효과적 이행이 가능한가보다는 아까 우리 선영상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재화 과정을 갖다가 국가 주도의 내재화 과정이 중요한가라든지 아니면 하이퍼세티컬한 퀘션을 갖다가 던지면 조금 내로화돼서 그게 맞는 파인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 구체화된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yes or no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더 좀 밀도 있는 아규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조금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저희인데 가장 크고 개동력의 대목인데요. 김교희 교수님이 발전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교희 교수님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속 가능 목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글로벌 피지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국제 통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발하는데 다른 것과 같이 굉장히 사실은 한국이 경제 개발할 때에 비해서 굉장히 통상 환경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정책 스페이스가 많이 줄고 문제가 되고 또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알리스 암스테르가 2008년도에 어둠 속의 코끼리 그래서 박스 아메리카나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미국의 어떤 그런 국제 통상 질서를 굉장히 미국에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치나 통치를 얘기할 때 꼭 원조 관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제 통상 질서, WTO 체계 같은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개발협력 레짐이나 개발협력 규범이 그 자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통상, 투자, 이민, 다양한 섹터들의 레짐과 같이 봐야 좀 더 그 맥락화해서 볼 수 있다는 말씀 제가 꼭 전해서 다음 대표 때는 그걸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분위기가 좋았던 게 여기 계신 유미 원장님이나 또 이태주 교수님이나 이기일 교수님이나 학계 가장 시니어시고 또 선도에 가실 분과 또 지금 막 공부를 시작하신 선생님 또 가장 허리를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견 연구자들 아주 골고루 지금 이 안에서 논의를 하는데 특히 이 세션을 기획한 배경은 아무리 SDG가 정책적 함의가 높은 주제이고 실천적 주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맥락에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SDG를 얘기하면서 이론적 논의가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SDG 골이 맞냐 틀리냐. 그래서 오늘 논의는 그 이론적 논의를 완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15년 동안 SDG와 관련된 거대 담론의 어프로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강론적인 접근에서 국가론 같은 다양한 섹터나 실천적인 방법론에 관한 이론까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조사 분석에 관한 이론도 좋습니다.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을 좀 활성화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취지였는데 역시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공부할 게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향후에 이런 논의들은 좀 상당히 국제 저널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제 저널도 이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별로 뭐 생기는 게 없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해도 남들이 잘 안 믿고. 그런데 저희 개발학회 회원들이 이런 부분의 연구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세션을 위해서 오늘 이상 마무리하고요. 그 학회 운영진으로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이 6시부터 어디죠? 진수관 저기 큰 극장이 있는 데서 하는데요. 오늘 행사도 많습니다. 대학원생 장학금도 주고 상도 주고 여기 또 한세 예스24 재단에서 특별히 대학원생 논문상에 대한 상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학회가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하고 약정식도 갖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전북대학에서 전북의 옛 고래 향취를 느끼는 고전 무용도 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그래서 가시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서자리 오셔서 같이 페퍼도 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어려운 얘기인데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